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EBS가 이 특별기획 교육의 본질과 미래 교육을 준비해 봤는데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또 그 본질의 기초에서 앞으로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네, 오늘 평생 교육에 몸담아 오신 네 분의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귀한 말씀 듣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먼저 이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령 철학자 필가이시죠. 김형석 선생님 참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카이스트의 이광영 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배용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EBS가 특별 기획을 준비한 건 오늘의 거의 호스트격이시거든요. 네네. 저희가 9월 27일 날 작년에 출범을 해가지고 이제 첫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교육위원회라 좀 최고의 석학들을 모시고 토론도 하시고 또 강연도 하시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뭐 각계각층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셨죠? 네, 그럼요. 뭐 지방까지 많이 가서 뭐 학부형, 뭐 교수님, 총장님, 뭐 교사, 뭐 다 많은 소통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조금 소개해 주시면.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국민들이 다 교육부 장관이라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좀 교육을 좀 더 100년지 대계를 내다보고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지속성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주는 교육 계획을 세워야겠다 해서 법령에 보면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인데 계획을 하면 이제 각 부처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집행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평가하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두 분 총장님은 이런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 신설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교육부는 이 현안에 많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설계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이라고 하는 비전 전체를 총괄해서 이 모든 담당하는 그 주체들이 나름대로 이 말씀하신 일관성이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 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적으로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그 국가미래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 문제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각도 매우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영재 위주의 수월성 교육을 하자. 어떤 사람은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하자. 이렇게 국민들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도 어찌 보면 이걸 통합해내야 되니까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국민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게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회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니까 지금 1000명 가까운 위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본위원회가 한 21명에 현안이 긴급한 거에 특별위원회가 한 70여 명 되시고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한 150명 정도 되시고요. 국민 의견 수렴에 해서 국민참여위원회가 500명입니다. 근데 너무나 열기가 뜨거워서요. 500명에서 이제 한 300명을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3000명이 오셨어요. 그런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기는 뜨겁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자라고 또 어떤 사회를 만들겠는가 하는 뭐 큰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100년을 바라볼 때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예,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 예. 계속 저도 인터뷰할 때마다 휴머니즘을 강조했고 무엇보다도 인성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최고의 과학자도 계시지만 과학도 인간이 만드니까 사람 마음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선택이라든가 결론이. 그런 데서 인성을 주로 이제 우리가 의논하는 전인교육 특별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예. 보통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교육에만 치우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입시교육이 왜 그런지 아세요? 카이스트 서울대 가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두 분 총장님께서는 교육의 본질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거는 선배들이 쌓아놓은 지식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꿈을 찾다. 네, 생각이 합니다. 학생들 입학식에서도 학교는 꿈을 찾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그 꿈을 실현하고 잘 안 되면 되돌아오라고, 잘 되면 오지 말고. 저는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지면은 자기가 이제 할 곳을 재미있는 걸 찾았기 때문에 뭐 저절로 가는 거죠. 공부도 스스로 하고. 그런 걸 이제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학교 제도 좀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휴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휴학을 2년만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휴학하는 제한도 없앴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뭐 10년까지 해도 되고 20년 자기가 30년 후에 돌아와도 되고 안 돌아와도 되고 그러니까 입학 갔으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 보고 마음껏 하라고 저는. 그래서 학교는 그래서 그 좀 저는 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그 놀이터로 만드는 게 저는 제 마음의 꿈입니다. 유 총장님은 교육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김영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행복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타고난 어떤 잠재력, 이 부분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곧 자아의 실현 과정이죠. 근데 자아의 실현이랑과 동시에 자아의 확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아로부터 점점점 이렇게 커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과 이 전체, 공동체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 교육의 본질은 자아의 실현과 자아의 확장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교육은 약속이고 희망이다. 약속과 희망. 결국 우리가 교육 이제 자라나서 뭐 만 몇 살이고 하면은 이제 교육에 들어가면 규약이 있단 말이죠. 하나하나씩 단계가 있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면서 자기 성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우리는 좋은 토양을 만들고 거기에다 단물을 주는, 우리가 곡식은 1년에 나무는 10년에 하지만 100년의 이 나무 인재를 심는 그런 역할이 우리 교육자의 사명이고, 또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아까도 우리 이광영 총장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꿈을 이루고,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항상 생각하는데 윤동주 시인을 같이 지난 게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 그 윤동주는 꿈이 있었거든요. 또 이 소설 작가인 황순원 씨도 우리 같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에, 그때는 고등학교죠 지금 말하면, 그때 나는 50이 되거나 60이 되거나 작가로서 내 인생을 산다. 그 지금 가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해서 꿈은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겠다 하고, 저는 지금 대학 졸업생도 제자가 많고 고등학교 졸업생도 제자가 많은데 크게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 꿈을 가지고 대학에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경험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 경우에는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제가 외우길 잘해가지고
위인전을 보면 다 외워가지고 이제 뭐 할머니한테도 얘기하고 뭐 학생 우리 친구들한테도 해서 신동이셨네, 신동. 요새는 또 외우는 거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하튼 담임 선생님이 6학년 때 꿈을 주셨어요. 너는 꼭 역사 선생님이 되라. 이야기도 잘하고 외우기도 잘하니. 그래서 그 꿈이 그냥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냥 역사 교수로 성장하는 꿈이고 제일 중요한 그 꿈을 이루러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칭찬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칭찬이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듯이 아 내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그 골로 가니까 굉장히 이제 성장의 길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의 경우도 보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숙제를 주셔가지고 나의 희망이 뭔 글을 쓰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그런 글을 써서 칭찬을 받았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 인생이 정해져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제 요즘의 학생들은 또 이제 입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러게요. 자기 꿈을 생각하지 못하고서 대학교 오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이렇게 졸업반을 앞에 놓고서 이렇게 쭉 만나보고서 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죠. 같은 일은 한 사람도 없다. 100사람이 100가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건데 내 인생을 내가 찾아서 살아라. 한 가지 꽃만 있으면 재미없거든요. 여러 종류의 꽃이 있고 그래야 예쁘고.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는데 그거 합해가지고서 이제 사회가 되는 거니까 내가 내를 찾아라.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 있거든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건 괜찮다. 왜냐하면 큰일 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정치가들은 성적 다 좋은 애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건 인간이 얼마나 크게 자라니 하는 거니까 내가 보니까 정치가들하고 사업가들하고 뭐 영국의 처칠 같은 사람 가만 보니까 40대 돼서 철들더라. 내 희망은 내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좀 다양성을 만들고 그렇죠. 예. 다양성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종화를 만드는 게 사회가 아니가. 아까는 그래서 휴머니즘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우리 선생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지만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되면 인생 3모작, 4모작 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딱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그 길로만 간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변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 교육에 적용시킬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예, 우리 유 총장님 말씀 좀 열어주시면. 꿈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꿈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물과 원시림 사이를 읽고 휘바이츠 박사 같은 근데 결국엔 지금 정치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이제 말씀하신 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저는 키워져 가고 자아실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그게 성장 과정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지금의 세대들은 그 다원적인 어떤 그 꿈도 그렇고 그렇죠. 개인의 정체성도 사실은 훨씬 더 다원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자아를 확장시켜가는 예. 그 과정이 저는 그 어떻게 보면 꿈의 실현에서 그리고 대학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한 다양한 꿈들을 그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에서도 지금 중요한 그것이 이제 혁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는. 과거보다 훨씬 다원화된 사회 따라서 개인의 꿈도 다원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의 변화를 지적해 주신 거고. 예. 이 총장님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뭐 선진국의 각 대학들도 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매우 주목하지 않습니까? 네. 제일 주목하고 계신 그 변화의 요인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인류의 문명사적인 큰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사회의 변화라는 거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변화였어요. 불을 발견한다든지 증기기관을 만들든지 전기를 발명하든지 다 이게 우리가 관리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그렇죠.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또는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존재와 미래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휴머니즘 이 사회가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주어진 과제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또 교육이고요. 네. 그런 말씀에도 뭐 동감하지만 그래도 모든 게 이제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되고 진짜 교육이라는 건 어떤 진정성을 좀 줘야 되는 우리의 또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AI야 우리 인문학자들은 먼 하늘 같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가 있느냐, 따뜻한 가슴이 있느냐, 영혼이나 정신적인 역할이 또 빠지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기계로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들에게 좀 균형 감각을 심어주고 다양성을 심어주면서도 기본 가치는 우리가 도덕적이라든가 또 정직하다든가 이건 아무리 실용이 중요하다 해도 그거는 대학이나 이 교육에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충하면 그 19세기, 20세기, 21세기 오면서 그 급격한 모든 변화,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그렇죠. 산업혁명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핵심이 말씀하신 저 AI로 상징이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과학과 기술이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는 영역이 달랐는데 이게 결합이 되면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돼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걸 하나 보태면은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와 휴머니티스가 같이 결합되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차원과 말씀하신 휴머니티스, 인문학의 차원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휴머니티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결합이 필요한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것이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동력이며 또 미래를 열 어떤 그런 수단인데 지금 이제 네 분의 말씀은 휴머니즘에 기초해서 그 과학과 기술을 적절히 잘 활용하되 제대로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관리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미래의 인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인재상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세요.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그 인재상을 미래 인재상을 다양한 융합형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 인문 철학 역사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에 없던 그 인문학과를 디지털 인문학과로 바꿔서 기술과 인문이 결합되는 그런 학과도 만들었어요. 엔지니어링이 주지만은 그 다음에 인문학과 기술, 예술과 기술 그렇게 결합을 해서 다양성 융합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융합 인재. 서울대학교의 인재상은 뭡니까? 전 세계적인 대학에서의 그 교육 혁신의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융합형입니다. 그거는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미래 인재 역량은 융합을 통해서 창의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도 분명히 그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대학이기도 합니다. 아시지만 서울대 뿌리를 보면 연합대학의 성격이었고 1975년에 이제 종합화를 통해서 관악에 모였죠. 지금 벌써 50년이 돼 가는데 미래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기르라고 하는 그 미션이 저는 그 종합화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선 경험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융합의 경험이죠. 그 경험이 중요하고 그건 교실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서울대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그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학제 개편이든 뭐 여러 가지 이번에 또 첨단 융합학부도
새로 만들기도 했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창의적인 역량,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교실의 기존의 강의실과 다른 훨씬 더 실험적이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고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 총장 때요. 주전자 정신을 얘기했어요. 주전자. 삼행시로 주자는 주인 정신을 가져라. 주인 정신. 그다음에 뭐 지금 현대는 미래도 그렇고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라. 자기 뭐 달란트는 다 다르니까 결국 실력이잖아요. 그다음에 자긍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긍지. 그래서 제가 주전자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저는 역사학자로 시대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라는 건 결국 흘러가는데 과거서부터 흘러왔고 미래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예단하는 힘을 주려면 통찰력을 갖춰야 돼. 좀 넓게 봐라 이거죠. 길게 보고. 그 다음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하모니, 화합의 리더가 돼야 되는 그 화합의 정신. 그러면서도 관용의 따뜻한 가슴이 있는 그런 인재들이 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또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21세기형 미래 인재상은 어때야 하는지 어찌 보면 좀 고담준론의 말씀들을 나눴다면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장에는 심각한 현실 문제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 문제 몇 가지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학교 폭력이 만연하고 교권 추락으로 심지어 선생님을 향한 폭력까지도 있고 학부모들의 갑질이 뭐 횡행하고 있고 이런 어떤 교실 현장의 황폐화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 진단해 봐야 될 텐데. 저는 우선 요즘의 사회 풍조가 사람을 존중하는 배려나 이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선생님 하면 하늘같이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하는 게 학교 갈 때 인사인데 그럼요. 지금은 너무 선생님을 직업으로만 보는 정말 스승이 마음의 고향이 되고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자세뿐 아니라 부모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다음에 부모뿐 아니라 사회가 다 도와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하시는 일에 보람을 가질 수 있게 격려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서로 교감이 되는 그런 분위기는 학교만이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저희의 교육에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학교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건데 사회가 학교를 좀 방치했다 할까요?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학부모부터 내 자녀가 올바르고 잘 성장하고 공부를 많이 배우려면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그래서 부모님 역할 중요하고 또 정부도 여러 가지 법 제도로 선생님들이 그 교실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지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학교는 학교로서의 제도적인 자율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는 엄격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뭐 저도 들은 에피소드지만 영국에서 한 학교에서 학부형이 뭐 자녀 문제로 이렇게 요새 우리가 뭐 학부모 갑질 이러한 형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장이 나서서 그거를 학부형을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학교에 오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일으킨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고 나서 그 교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학교의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어찌 보면 교육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학교는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작은 사회란 말이죠. 네. 작은 사회라면 그 사회 안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지, 사회 속의 개인은 어떤 자유를 갖고 어떤 책무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동체적 경험을 하는 공간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그 폭력과 교권 추락 등등을 보면 교실, 학교가 공동체 교육으로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 아닌가. 서로가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 따로, 그렇죠. 학생은 학생 따로, 학생 개개인은 또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이게 가장 문제의 핵심 아닐까요? 근데 그 문제의 본질은 저희도 많이 풀어보면 대학 입시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 그 초등학교부터 서울의대 입시반까지 생길 정도로 이게 우리는 옛날에는 학교 가서 다 배우는 건데 지금 학교는 부수고 오히려 학원에 가서 그거를 하고 또 선행학습을 하는 것, 또 성공해라, 또 승리해라, 뭐 이런 너무 경쟁에만 내모니까 결국 거기에서 학교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너무 이제 입시라는 그런 데 시달리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사교육 의존. 공교육은 거의 뒷전이 되어버린. 어떻게 하면 공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위상정립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오랜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예.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전부 학원에만 보내고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는 책을 같이 읽는 게 낫죠. 예. 근데 시험 위주의 교육만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서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점수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거기다 표준 삼으니까 애들이 거기에 나오다가 좀 안 되겠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예. 그건 우리 잘못이라고 봐요. 예. 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하고 또 수능의 난이도하고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그 난이도, 수능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시험을. 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줄 세우려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도 그런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렵게 하니까 예. 사교육이 매달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수능의 난이도 조절은 비교적 쉬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좀 어려운 것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런 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 중에 대학 총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봤던 수능을 우리한테 시험을 보라고 한번 국어 시험인데 이 난이도 뭐 킬러 문항 이른바 그러니까 문제를 다 이렇게 꼬아서 하니까 네. 문제 이해하는 것만 해도 우리도 그래도 꽤 공부 잘했다고 자평을 했는데 거기 가면 뭐 70점도 못 받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시험이 진짜 시험을 위한 시험이지 학생들의 뭔가 성적에 자기를 이치를 알아서 향상시킬 수 있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주 실감을 했어요. 저는 제일 또 하나의 중요한 게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지선다형이에요, 오지.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하나를 찍는 거예요. 평가가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도 그렇게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근데 교육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분석 능력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 그러면서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성장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봐요. 저는 사학과 교수라 평생을 오지선다형으로 시험 성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논술로 해요. 논술 서술형? 예. 논술 서술형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그 많은 학생을 다 서술로 하기는 공정성의 문제가 이제 크겠죠. 그래서 그런 편의상으로 오지선다형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더군다나 챗 GPT도 발달을 했고 했으니까 좀 시험의 그 평가의 방법 내용들을 좀 완전히 바꿔야 돼야 교육 과정과 방법과 교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학 입시의 전체적인 방향이 그게 이제 대학에서
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해서 풀어낼 문제인데 좀 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선발의 기준들, 이것도 대학에 따라, 대학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이런 형태의 어떤 입시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유 총장님 말씀처럼 저는 이 문제의 근원은 전 대학의 자율성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수능 같은 거를 먼저 시작한 데가 미국 뭐 SAT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똑같이 SAT를 보고 SAT를 참고해서 대학 입시를 하지만은 SAT에 목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이 자율권을 갖기 때문에 SAT는 자격 시험 정도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다행히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 분 총장님께 아주 솔직하게 여쭤보면 대학에게 입시의 자율성을 달라 요구했지만 거의 전원이 사교육에 의존한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조금씩 부여되는 자율성을 전부 다 이른바 학업 성적 뛰어난 학생 뽑는 데 쪽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다양성이 너무 적게 이렇게 한 줄로 서는 그 경향이 있는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교육부 계열 학교들 그러니까 교육부 서울대를 이슈로 해서 교육부 계열 학교들이 한 줄로 서고 있고요. 교육부 바깥에 있는 학교들 카이스트나 과기원들 육군 사관학교 등 사관학교들은 다릅니다. 저희 카이스트는 교육부 관할 대학이 아니고 과학기술부 그렇죠. 관할이죠. 그래서 입시가 좀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좀 떨어지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입시 홍보할 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취향의 학생이 와요. 그리고 와서 만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율권을 주면은 이런 한 개의 큰 계열 여기에서 별도의 학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인 교육이 줄어들고 그래요. 또 그 줄을 거기를 향해서 사교육이 더 심화되지 않고 그럴 걸 기대를 해요. 그럼 카이스트 신입생들은 사교육 의존도가 낮던가요? 정말? 저는 그 통계는 제가 없지만 그거 연구해 보셔야죠. 네, 없지만은 사교를 혹시 하더라도 카이스트 경향에 맞는 사교육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저희는 수능 점수를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봅니까? 아예 안 봅니다. 대부분 수능 점수를 안 보고 뽑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수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수능 점수로 뽑으면은 저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해요. 수능 점수 좋은.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어떻습니까?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만일 뭐 말씀하신 자율성이 주어진다면 되게 자율권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우려는 주관적으로 그리고 뭔가 입시 비리가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눈초리가 사이로 붙어 있거든요. 이게 대학의 어떤 말씀하신 자율성에 상응하는 권위가 신뢰가 없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믿고 맡겨주시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내에서 사교육에 의존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그 심층 면접을 저도 해보지만 10분, 15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1시간 동안의 심층 면접을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1시간 동안 이 학생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교육에 의존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부를 가지고도 그 학생이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그리고 나름대로의 역량을 길렀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대학 내에서도 대학에서도 그러한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교육 현안이 학령인구 감소. 뭐 지금 출생률이 세계 최저 아닙니까? 이 때문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런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우선 두 분 총장님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총장님. 두 분은 위기가 없어요.
워낙 지금 지방 대학은 절박합니다. 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뭐 그렇게까지 위기는 아닌데 정원을 못 채우고 또 조금 채웠다면 또 다 가요. 수도권으로 1학년, 2학년 되면. 그 가장 문제가 이제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향유가 서울에 오고 이러면 놀 게 많은데 서로 즐길 게 많은데 지방은 참 그게 열악한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조성을 해주면서 그래도 있는 대학들을 잘 특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 교육부의 지원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서 저희는 입시제도 다음으로 또 시급한 게 지방대학 발전이다 해서 맞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그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지방대학 그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어요. 아주 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형으로 학교의 변화, 공교육의 변화를 전망해 보자면 정부 당국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학교 교실의 풍경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개별화된 교과서로 개별화된 문제풀이를 해서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학습이 가능한 뭐 이런 이상적 교실 풍경을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 에듀케이션 4.0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했냐면은 왜 교실에서 그렇게 토론을 안 하고 진도만 나가고 학생들이 질문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느냐 그 분석을 했더니 교수님들이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토론 시간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할 걸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이제 에듀케이션 4.0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공부는 진도는 각자 나가고 교실에 오는 거는 토론하는 것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수업 진행. 지금 저희 학교에 개설되는 교과목이 한 20%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미래 우리 교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김명석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미래의 아주 이상적인 바람직한 교실의 모습, 교실의 풍경 어떤 풍경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작은 교실이 좋다고 봐요. 한 5, 60년 전에 일본서 학원 폭력 문제가 자꾸 생겨서 퇴학받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선생 몇이서 등관이 각오를 해가지고 그 버림받은 버스 그걸 한 곳에다가 이제 몇 대 모아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퇴학 맞은 학생들은 이 버스 거슬러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좋은 애들은 다시 보내고 또 그냥 거기에 남는 애들은 이제 거기서 교육하고 그랬는데 작은 교실은 왜 저러냐면 인간관계가 풍부해지고 소외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가급적 수업 받는 학생들의 수가 적고 선생님하고 사랑에 있는 작은 교실을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교육 강화 이야기를 하다가 미래 교실의 풍경까지 그려봤는데 우리 이부영 위원장님은 과거 우리 선조들의 서원 이걸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래 교실이 서원의 정신에서 배울 게 있다고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들었는데요. 서원에서의 학습의 방법, 절차가 우선 5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째는 박학이에요. 독서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넓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라. 두 번째는 신문입니다. 깊이 질문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사라고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명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물리가 텄다고 그러세요. 그게 명변, 명석한 이제 분석, 명석한 논리. 그 다음에 5번째가 이거 다 했으면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독행입니다. 독실하게 실행해라.
이런 절차들이 이게 과거로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 새로운 교육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법고 창신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 것을 본받아서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력으로 그것을 함께 미래로 가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계속 하는데, 또 하나 제가 서원에서 감동을 한 거는 자연을 함께 공부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원에 가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려한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그리고 수려한 나무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학교에도 은행나무, 배롱나무 뭐 엄청 수려한 나무들이 우리한테 뭐를 심어주나 하면 순리를 심어줘요. 그리고 인간과 항상 자연을 경외하는 조화의 지혜를 저는 배웠고요. 거기에서 서원에서 이제 제향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존경받는 스승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몇백 년을 보존했던 큰 힘은 제향을 하면서 정성으로 그분의 정신과 학덕을 기어서 이어받는 거고, 또 하나는 강학당이죠. 교육기관이니까 우선은 인격도야 합니다. 이 강학당이 교육의 기능의 제일 첫 번째가 내 인격을 수신제가라고, 그런 데서 강학당의 교육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식 공간이라고 서원에 가면 마음이 평정되고 시원해지고 뭔가 마음의 어떤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이 누정들이 있잖아요. 이 정자들. 거기에 엄청 현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움의 터전이 돼서 저는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세계인을 설득했더니 유일하게 지금 세계 유형유산에서 유교 성리학 교육유산으로 유일하게 지금 등재가 맞습니다. 됐고, 좀 우리의 새로운 교육에 전맥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토론해야 할 시간인데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합심해서 낭비하는 교육이다. 낭비야.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은 사교육 학원 다니느라고 등골이 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기록해요. 겨우 회사에 입사시켜 놓으면 기업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도대체 넌 대학에서 뭘 배워갖고 왔니? 결국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우리나라 대학도 좀 더 사회와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점점 그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한 대로 합심해서 이렇게 그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합심을 해서 정말 그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의 어떤 기존의 그 이렇게 캠퍼스에 갇힌 이러한 어떤 그 틀을 조금 더 벗어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 위원장님도 교육의 신뢰 회복 방안. 네. 나무 고목을 할 때도 혼자 안으면 안 되지만 10명이 안으면 같이 앉듯이 함께 가는 공동체 정신을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 살아나는 본질이고, 우리 사회가 모두 정말 입으로만 이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함께 정말 우리가 교육이 가장 중심, 경제도 과학도 다 시작은 교육부터 시작이 되니까 결말도 사람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야죠. 본질을 회복해야지. 교육 개혁의 본질은 근본을 우선 잘 탄탄하게 세우는 게 맞습니다. 본질 회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4분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추천서 한 권씩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한 권의 책만 하라 하면 뭐 바꿨다 이거보다는
굿바이 미스터 칩스라는 제임스 힐턴의 소설이 있어요. 그 칩스라는 분은 브룩힐드라는 그 이류 학교에서 평생을 은퇴하고도 그 자리에 계신 스승이에요. 거기 보면 시험이 대수냐, 뭐 성적이 대수냐, 뭐 채심만 하냐, 뭐 이러면서 많은 화두를 던져요. 그래서 제가 평생 다른 길 안 가고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결국은 그런 소설에 나온 주인공, 이게 또 하나의 알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나. 유 총장님은 어떤 책 권하실래요? 저는 플라톤의 다이얼로그 대화편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정치학을 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교육론입니다. 무엇이 이상국가인가라고 하는 그 논의가 결국에는 교육론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교육론의 틀이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르는 교육의 어떤 근본이 됩니다. 이청장. 저의 경우는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책인데요. 에이미 추아가 쓴 책인데 우리 1000년,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제국들의 역사를 고찰을 하고 이 나라들이 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성장했고 또 그게 영원히 가지 않고 또 쇠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이 작가는 관용이란 키워드에서 찾았어요. 저는 이게 이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항상 새로운 이야기,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 관용 정신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저는 배움을 얻었습니다. 제가 정관용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제대로 된 관용을 하시네요. 김명석 선생님,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그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내가 내 경험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책을 몇 권쯤 읽었으면 좋습니까? 그건 말이 되는데 한 권만 뽑을 수가 없다. 하기 되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요. 어렸을 때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존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니 교양, 고전과 교양에 대한 책이 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니 내가 전공하고 내가 알고 싶은 분야의 책은 읽자. 어떤 한 권에 매달리면 오히려 안 되고요. 그래서 독서와 더불어 내가 잘하고 독서와 더불어 국민이 성장하자. 전 그렇게 보겠죠. 죄송합니다. 한 권만 여쭤봐서. 네, 귀한 말씀 네 분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크니까 그만큼 교육은 빠르게 달라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달라질 방향은 결국 교육의 본질로 가는 거군요. 함께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